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 크리스티입니다. 오늘은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소식을 모아봤습니다. 조선인을 차별하지 않고 귀여워했다. 일본 나가사키의 하시마 섬엔 이런 내용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일제감정기에 조선인 강제노역이 이뤄진 곳은 섬 모양이 군함을 닮았다고 해서 우리에겐 군함도로 더 알려져 있어요. 일본은 2015년 군함도를 세계유산에 등재했습니다. 하지만 피해국인 한국과 중국은 물론이고 미국마저도 전쟁 포로를 노예로 부린 역사를 인정해야 된다며 등재를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회원국들 앞에서 본인 의사에 반한 강제노역을 인정하고 희생자를 기리는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940년대 일부 시설에 많은 한국인 등이 자기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환경에서 강제로 노역했다. 정보센터 설치 등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 하지만 일본은 약속을 어겼습니다. 최근 군함도 전시관이 세워졌는데 전시관에는 조선인들을 석탄채굴장에 강제 동원한 적도 없고 차별 대우도 하지 않았다는 내용만 적어뒀거든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군함도에서는 1943년에서 1945년까지 500명 이상의 한국인이 강제 노역을 했고 122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300평이 넘는 전시장의 대부분은 메이지 유신의 역사와 근대 산업의 발전 과정만 자세히 소개돼 있어요. 약속했던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는 하나도 없이 말이죠. 그나마 전시장에 있는 한국 관련 전시는 차별의 존재를 부인하는 증언들이고요. 자신들이 발령했던 징용령과 한일 청구권 협정 내용 정도입니다. 청구권 협정을 소개한 것도 강제징용 보상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일지도 몰라요. 이렇게 일본이 한국과 유네스코,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어기면서 한일 관계에 또 다른 악영향이 올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제징용을 반성하고 희생자를 기리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차별은 없었다는 내용으로 가득 찬 전시장. 일본은 역사 왜곡으로 또다시 희생자들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는 올해로 96세를 맞았습니다. 이춘식 할아버지는 어릴 적 영문도 모른 채 일본 제철소에 끌려가 보상도 없이 혹독한 노동에 시달렸어요.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본 제철이 할아버지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아직도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춘식 할아버지는 판결 덕분에 희망은 생겼지만 사실상 죽기 전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합니다. 살아있을 때 줘야 보상금이 의미가 있는 건데 사실상 100살이 가까워지고 있고 또 함께 싸우던 분들은 이미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이춘식 할아버지는 다른 희생자분들과 함께 보상받지 못하는 것, 이게 가장 마음에 사무친다고 합니다. 일본 내에 양심 있는 지식인들은 일본과 한국의 문제를 완전히 풀려면 한일 청구권 협상 자체를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아베 정권은 보상을 해도 모자란 한국을 대상으로 보복 조치만 하고 있죠. 얼마 전 한국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보상을 위해 일본 전범기업의 자산을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배상 판결이 이뤄진 만큼 배상을 하지 않는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본은 현금화가 이뤄지면 또다시 보복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2자릿수 제재를 하겠다고 할 정도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보복 조치에는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일본 기업의 한국 대출금 회수, 비자 발급 중단, 한국에 대한 신용등급 인하 등이 거론됐습니다. 작년에 일본은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우리에게 수출 규제를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선언으로 맞대응했죠. 그러나 우리 정부가 지난해 11월 지소미아 종료 유예를 발표했고요. 일본 정부도 수출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이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 대한 해법을 먼저 내놔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수출 규제 철회를 계속 미뤘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문제 해결 의지가 없다고 보고 세계무역기구 제소 절차를 다시 밟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전문가들은 지금 일본이 준비하는 보복 조치가 효과가 없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보복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일본 전범 기업의 자산 매각을 실시하는 것이고 또 WTO 제소도 다시 시작한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동안 했던 경제 제재가 사실 실효성이 없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번 아베 총리의 지지율도 크게 떨어져서 실제로 일본 정부가 행동에 옮길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하네요.
그럼에도 여전히 아베를 포함한 일본의 극우 세력들은 과거 전범국 시절의 일본처럼 막무가내식으로 나옵니다. 이번에도 사법부 판결에 한국 정부가 판단을 잘 하라고 하는데 정부가 사법부의 판단을 뒤집을 수 없고 무슨 판단을 하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법부의 판단에 행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건 초등학생도 아는 사실인데 말이죠. 한국을 상대로 무작정 우기고 협박만 하는 일본. 중국인 강제징용 희생자들에게는 보상을 해주고 한국에는 어떻게든 보상하지 않겠다며 자꾸만 발을 빼고 있는데요. 대체 아베는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요? 한국에 대한 우월 의식이 있어서 우리를 아직도 식민지 시절의 한국으로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면 자꾸 지지도가 떨어지니까 극우 세력을 집결하려고 다급하게 한국이라도 치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매번 한국 얘기만 나오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일본. 혹시 한국에 열등감이 있는 건 아니겠죠? 일본은 한국을 견제한다며 수출 규제를 했지만 결국 우리가 대체제를 찾으면서 재무더블 파괴됐고요. 한국인들의 국민성이 냄비라며 놀리던 일본인들은 뜨거운 뚝배기처럼 식지 않는 한국의 불매운동에 놀라고 말았습니다.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불매운동은 한다 라는 문구가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만큼 일본에 함께 맞서고 있는 이 시대 국민들은 현대판 독립운동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일본 기업과 물품들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지금 두 자릿수 보복 조치를 하겠다던 일본은 오히려 한국 문화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백범 김구 선생은 문화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한일 관계가 나빠진 상황에서도 일본에서 한류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일본 국민들부터 극우 정치인들까지 한국 드라마에 빠진 건 기본이고요. 또 한국 SNS에서 유행했던 달고나 커피 만들기, 젊은 세대들에겐 K-뷰티와 K-팝이 화제의 중심이 됐죠. 게다가 한국을 소개하는 SNS 기자단까지 생겼습니다. 일본이 아무리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보복을 한다고 해도 한국은 이렇게 제 갈 길을 꿋꿋이 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일본이 한국에 대한 열등감에서 빠져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역사도 더 이상 왜곡하지 말고 진실을 마주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일제강점기 희생자들이 눈을 감기 전에 일본이 꼭 진심 어린 사과를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일본의 태도 어떻게 보시나요? 한국은 G11에 들어가는 초강대국이면서 9년 연속 혁신 지수가 전 세계 탑3에 들고 있을 정도로 매년 혁신적인 성장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엔 IT 산업이 있죠. 한국은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다른 나라가 따라올 수 없는 IT 강국의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선진화된 전자정보 시스템 덕분에 신속하고 투명한 대응을 할 수 있었고요.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앱이 빨리 개발돼서 우리 국민이 공적 마스크 수량이나 확진자 동선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아날로그 방식 때문에 곤욕을 치른 일본과는 많이 비교되는 모습이죠. 세계적인 과학저널 사이언스는 효과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방법으로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디지털 추적 방식에 주목했습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확진자의 이동 경로나 접촉자를 확인하면 역학조사를 훨씬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서 더 쉽고 빠르게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빌 게이츠도 우리 기술에 꽂혔습니다. 빌 게이츠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는 만큼 KT와 함께 감염병을 대비한 차세대 방역 연구를 진행하기로 한 겁니다. 이렇게 코로나 사태를 딛고 더 성장하고 있는 한국. 한국의 강점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외국에서는 한국 하면 IT 강국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만큼 한국은 IT 기술에 관련된 인프라가 잘 깔려 있는데요. 세계 최고 속도의 인터넷망은 물론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을 자랑하고 있고 세대 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 격차도 전 세계에서 가장 작다고 합니다. 사실 스마트폰 보급 시기만 보면 우린 다른 선진국에 비해 3년 정도 늦었는데요. 하지만 한국은 급성장의 아이콘답게 이제는 스마트폰도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죠. 지금은 삼성의 갤럭시가 아이폰을 제치고 미국에서도 사용할 정도니까요.
게다가 한국은 스마트폰 같은 기기 제작만 잘하는 게 아닙니다. 구글 플레이 개발자 수가 전 세계 탑 5 안에 들 만큼 소프트웨어인 앱 개발도 세계적인 수준이니까요. 한국은 모바일 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생활의 많은 부분에서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은행, 주식과 같은 금융 서비스는 물론이고요. 배달이나 쇼핑 같은 생활 앱, 그리고 관공서 앱이나 법률 서비스까지 모두 앱을 활용하죠. 그런 한국의 앱들이 이제는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집콕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한국의 앱이 더 인기를 끌게 됐거든요. 게임 회사 넥슨과 컴투스가 만든 스마트폰 게임은 물론이고요. 우리가 잘 아는 카메라 어플 스노우, 캔디 카메라도 해외에서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심지어 한국에서 인기가 없던 앱이 해외에서 더 인기를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안드로이드 폰 미러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비즈는요. 전체 이용자의 90%가 외국인입니다. 한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사 알서포트가 개발한 모비즈는 모바일 화면을 실시간으로 녹화할 수 있어서 전 세계 10대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네요. 또 카메라 앱 레트리카도 브라질과 이탈리아에서 국민 카메라 앱이라고 불릴 정도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출시 이래 4억 2천만 다운로드 수를 기록한 레트리카는 100여 개의 필터와 SNS 공유 기능이 심플하게 내장된 카메라 앱인데요. 현지인들에게 맞는 간단한 디자인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에누마는 구글과 유네스코도 해결하지 못한 전 세계 아동 문맹 퇴치를 위한 앱을 개발했습니다. 에누마는 2019년 글로벌 러닝 엑스프라이즈 대회에서 공동 우승을 차지하면서 약 70억 원의 상금을 받아 유명해진 기업인데요. 에누마는 글로벌 다운로드 500만을 기록하며 20개국 교육부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에누마는 토도 수학과 토도 영어처럼 게임을 기반으로 아동들이 교사나 부모의 도움 없이도 기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앱을 개발했고요. 정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난민과 최빈국 아이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숫자와 실생활에 필요한 언어들을 배울 수 있도록 한 앱도 개발했습니다. 구글 플레이 글로벌 총괄 라리사 폰테인은 한국 앱이 성공적으로 해외에 진출한 사례에 주목했습니다. 한국 앱이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건 한국 개발자들이 신기술이나 트렌드를 가장 발빠르게 도입하고 전 세계 어디서든 통할 수 있는 쉽고 일관성 있는 디자인 덕분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가 힘들어하는 요즘, 한국의 혁신성과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앱 덕분에 많은 사람의 삶의 질이 높아졌습니다. 한국의 IT 기술과 앱 덕분에 행복하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만큼 나날이 한국의 위상은 높아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우리나라 IT 기술 덕분에 더 편하고 행복하신가요?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6.25 전쟁을 치른 한국은 한때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고 이제는 어떤 나라도 따라오지 못할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를 이뤄냈죠. 한국은 이러한 성장을 원동력으로 각종 첨단 기술력과 경제력을 갖췄고요. 이제는 다양한 분야에서 다른 나라들을 압도할 만큼 성장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이 어떤 분야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LNG선입니다. 1994년 한국은 유럽보다 30년, 일본보다는 10년 정도 늦게 액화 천연가스를 해상으로 운반하는 LNG선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LNG선 97%를 한국이 만들 정도로 우리 선박이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어요. 최근 카타르에서는 LNG선 100척을 수주했다고 합니다. 그 규모는 23조 원에 달할 정도로 LNG선 수주 역사상 최대 규모였죠. 또 카타르는 한국의 도크까지 탐내고 있을 만큼 지금 한국의 조선업은 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번 카타르 수주가 한국을 택하면서 전 세계는 배 만드는 기술은 역시 한국이라며 칭찬했습니다. 한국이 카타르에 LNG선을 수주한다는 소식을 듣고 한때 세계 LNG 운반선 건조를 독점했던 일본이 패배했다면서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카타르로부터 고작 16척을 수주했으면서 한국을 뒤집을 자신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최근 중국이 몇 년 동안 한국의 조선업을 따라잡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거든요. 중국은 언젠가 한국과 정면 대결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은 오히려 그 격차를 더 벌리고 있죠. 최근에는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AI로 선박을 원격 조정하는 기술까지 선보였거든요. 중국이나 일본이 한국을 따라오려면 아직 한참 멀었다는 겁니다. 전 세계는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한국이 IT 강국이 되고 또 조선업을 선도하는 나라가 된 사실을 굉장히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조선업과 IT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모르고 있던 분야에서도 한국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둘째는 건설 분야입니다. 현재 세계 6위의 건설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받는 우리나라는 거중기를 만든 정약용 선생의 기질을 물려받은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뛰어난 건축 기술을 통해 세계 곳곳의 랜드마크들을 많이 건설하고 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 두바이의 부르즈 칼리파, 세계에서 가장 큰 분수가 있다는 싱가포르의 선택시티, 건물 자체가 52도나 기울어져 있는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 타이베이의 세계 금융센터인 대만의 타이베이 101, 이 외에도 수많은 세계 랜드마크들의 한국의 건설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말레이시아에 있는 88층 쌍둥이 빌딩 페트로나스 트윈타워는요. 한쪽은 한국이, 다른 한쪽은 일본이 건설한 빌딩입니다. 한국은 일본보다 35일이나 늦게 공사를 시작했지만 일본보다 6일이나 먼저 공사를 끝마쳤다고 해요. 건설 기술력만으로도 한일전에서 우리가 이긴 겁니다. 또 터키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 차나칼레 대교도 일본을 제치고 한국이 사업을 따냈습니다. 한국은 국내에서도 긴 거리의 현수교를 많이 만든 노하우가 있어서 일본 같은 건설 강국을 제치고 수주를 따낼 수 있었어요. 이 차나칼레 대교가 완공되면서 한국 건설사의 토목 기술력은 세계 시장을 장악하게 됐죠. 셋째, 철도 사업에서도 한국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터키는 세계 관광도시 6위인 만큼 한참 인프라 사업을 확장 중인데요. 최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내 기업들과 함께 터키 고속철도 사업 수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랜드마크와 교량 건설을 맡았던 한국이 터키의 고속철도 사업까지 만든다면 철도 기술까지도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앞서가는 게 되겠죠. 이스탄불 신공항에서 앙카라 시내로 이어지는 고속철도를 연결하는 이 사업에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구간이 포함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주가 이뤄지면 대한민국의 고속철도 기술력으로 중동과 유럽을 연결하는 새로운 철도 실크로드가 만들어지는 거죠. 요즘 한국은 다양한 분야의 수주 전쟁에서 승전보를 울리고 있습니다. 그 원동력은 분야별로 최고 수준을 갖고 있는 기업이 있기 때문이고 또 이를 뒷받침해주는 우리 정부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최고가 되기 위해 가진 모든 것을 활용하세요. 이것이 바로 현재 제가 사는 방식이랍니다. 터키의 차나칼레 대교와 고속철도 수주 활동도 한국이 민관협동으로 이뤄낸 작품입니다. 국내 기업과 함께 컨소시엄을 꾸려 경쟁력을 강화한 거죠. 한국의 철도 경쟁력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이미 유럽에서 트램을 제작해 운영하고 있고요. 철도 전철화율도 일본과 독일, 프랑스 같은 철도 선진국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고속철도의 후발주자인 중국과 스페인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경쟁력이 떨어져요. 중국은 2014년 터키 고속철도 개통식에서 열차가 개통하자마자 고장나서 터키 총리가 열차 내에 갇혔고 스페인은 고속열차 탈선으로 80명 이상이 숨지고 95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어서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늘 제기됐거든요. 하지만 똑같이 고속철도 후발주자였던 한국은 세계 고속철도 평가 순위에서 40년 전 앞서 고속철도를 만들었던 선진국보다 더 높은 2위를 기록했습니다. 1위는 일본이고요. 그래도 한국이 40년 만에 빠르게 2위가 된 만큼 금방 일본을 넘어설 수 있을 거예요. 이번 터키 할카리에서 개부제 고속철도 수주를 통해 우리나라가 고속철도 선진국으로서 일본을 뛰어넘어 당당하게 세계 1위로 올라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가 또 어떤 분야에 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 하시나요? 철도 산업 관련 급등 종목이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아참, 제 또 다른 매력도 궁금하시다면 위의 동영상도 꾹 눌러주세요. 이상스쿨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